야담 누룽지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재미있는 야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도 산골 첩첩산 중 호랑이도 제 성질을 못 이겨 피해간다는 깊은 골짜기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 삼간이 한 채 있었습니다. 지붕 위에는 묵은 이영이 바람에 날려 까치집보다 못하고 벽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황소바람이 제 집처럼 드나드니 이곳이 바로 고을에서 제일 가는 가난한 선비 김민우의 집이었습니다. 민우는 비록 입은 옷은 남루하여 소매 끝이 다 해졌으나 그 눈빛만큼은 샛별처럼 초롱초롱하여 누가 보아도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늙고 병든 홀어머니를 봉양하며 낮에는 남의 집 밭을 갈고 밤에는 관솔불 아래서 글을 읽으니 그 형설지공의 자세는 옛 성인에 비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학문이 밥을 먹여주는 것은 아니어서 민우의 뱃속은 글자보다 꼬르륵 소리로 가득 차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어느 늦은 봄날 민우는 툇마루에 앉아 책을 펼쳐들었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니 춘곤증이 밀려오고 뱃속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자왈 하기 시습지면 불영 여로하라.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민우가 점잖게 공자님 말씀을 읊조리는데 뱃속에서 눈치 없이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민우는 헛기침을 하며 다시 목청을 가다듬었습니다. 자왈 시기시먹지면 불역 배부르하라. 먹고 때때로 또 먹으면 또한 배부르지 아니한가.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에 민우가 화들짝 놀라 입을 틀어막는데 살인문 밖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네에서 제일 까는 입심 좋은 칠성이가 지게를 받쳐놓고 배를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김 선비님, 공자님이 언제부터 식신이 되셨습니까? 시기시먹지라니요. 그 문장 참으로 명문입니다. 과거장에 가서 글이 쓰시면 장원은 따놓은 당상이겠습니다. 민우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헛기침만 연신 해댔습니다. 애끼 이 사람아. 글 읽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가면 마음을 정갈히 하고 들을 것이지 어찌 남의 실수를 엿듣고 조롱을 하는가. 조롱이라니요. 배고픈 공자님 말씀이 너무나 절절하여 제 창자가 다 끊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자, 이거라도 좀 드시지요. 오다가 주운 개똥 참외인데 맛이 기가 막힙니다. 칠성이가 품에서 못생긴 참외 2개를 꺼내 툇마루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우는 체면을 차리느라 짐짓 거절하는 척했지만 눈은 이미 참외에 고정되어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자네 정성이 갸륵하여 내 특별히 받아줌세. 민우가 냉큼 참외를 집어드는 찰나 칠성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헌데 선비님, 이번 과거에는 기필코 급제를 하셔야 할 텐데요. 아랫마을 곰배 영감이 자기 딸내미를 사또댁 첩실로 밀어넣으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낙방하고 오시면 우리 고운 연화 아씨, 곰배 영감 며느리로 끌려갈지도 모릅니다. 민우의 손이 뚝 멈췄습니다. 연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저릿한 그 이름. 연화는 이 마을 훈장님의 외동딸로 민우와는 어릴 적부터 글동무로 자라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정인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집안이 워낙 기울어 혼담은커녕 입 밖에도 내지 못하고 그저 서로의 마음만 간직하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민우는 먹던 참외를 내려놓고 비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이번에는 반드시 장원급제하여 금이 환영할 것이네. 그래서 당당하게 연화 아씨를 달라고 청혼할 걸세. 말씀은 청산유수십니다. 그런데 선비님 한양까지 가시려면 집신이라도 튼튼해야 할 텐데 그 신고 계신 꼴을 보니 한양은커녕 읍내 장터 가기도 전에 발가락이 가출하겠습니다. 칠성이의 말 맞다나 민우의 집신은 앞코가 터져 엄지발가락이 바깥 세상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민망함에 발을 오므렸지만 튀어나온 발가락은 들어갈 줄을 몰랐습니다. 이 사람아, 원래 선비의 발가락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기에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있는 법이야. 아이고, 그러십니까?
그럼 과거장 가서도 발가락으로 답안지를 쓰시면 심사관 나리들이 감동하여 장원을 주시겠네요. 칠성이는 껄껄 웃으며 지게를 지고 일어났습니다. 민우는 칠성이가 사라진 뒤 자신의 발가락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난이 죄는 아니라지만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보찜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찜이라야 책 몇 권과 붓, 벼루 그리고 갈아입을 옷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가 밤새 다듬어 주신 무명 옷은 낡았지만 풀을 먹여 빳빳했습니다. 민우는 어머니가 주무시는 방문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때 살인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그림자는 연화였습니다. 그녀는 하얀 무명 치마에 옥색 저고리를 입고 있었는데 달빛을 받은 그 자태가 마치 선녀가 하강한 듯 고와서 민우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연화는 손에 들고 있던 조그만 보따리를 민우에게 건넸습니다. 도련님 떠나신다는 소식 듣고 왔습니다. 이 밤중에 어찌 오셨소? 누가 보면 어쩌려고. 민우는 황급히 연화를 툇마루로 이끌었습니다. 연화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고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성스레 만든 집신 5켤레와 엽전 꾸러미, 그리고 말린 육포가 들어있었습니다. 한양 가는 길이 9만리라 들었습니다. 가시다가 발 부르트지 않게 넉넉히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노잣돈입니다. 주막에서 잠이라도 편히 주무시고 국밥이라도 따뜻하게 드셔야 힘을 내어 과거를 보시지요. 민우는 엽전 꾸러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난한 훈장님 댁 형편을 뻔히 아는데 이만한 돈이 어디서 났을까 싶었습니다. 이 돈이 다 어디서 났소? 혹시 집안의 귀한 물건이라도 판 것은 아니오? 연화는 당황하며 손을 뒤로 감추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동안 틈틈이 남의 집 바느질해 주고 받은 품삯을 모은 것입니다. 도련님 쓰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돈이니 걱정 마십시오. 민우는 연화의 손을 억지로 잡아당겼습니다. 등잔불 아래 드러난 연화의 손가락 끝은 바늘에 찔려 성한 곳이 없었고 손마디는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곱디곱던 손이 이 지경이 되도록 자신을 위해 헌신한 것을 보니 민우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 고운 손이 나 때문에 상처투성이가 되었구려. 내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꼬. 도련님, 제 손 거칠어진 것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도련님이 장원급제하여 그 뜻을 펼치시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보람입니다. 부디 몸 조심하시고 꼭 뜻을 이루고 돌아오셔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갑자기 담장 너머에서 으흐흐흐 하는 기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우와 연화는 화들짝 놀라 떨어졌습니다. 누구냐? 민우가 소리치자 담장 위에서 칠성이의 얼굴이 쑥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오줌이 마려워 잠시 실례를 하려다가 그만 두 분의 절절한 사랑, 노름에 감동하여 오줌 줄기가 끊어지는 바람에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이런 고얀 놈, 남의 집 담벼락에서 무슨 짓이냐? 아니, 저는 선비님이 한양 가시는 길에 호랑이라도 만나면 어쩌나 싶어 호랑이 쫓는 비법을 전수해 드리려고 왔지요. 한양 가는 길 문경세제에는 집채만한 호랑이가 사는데 그놈을 만나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칠성이는 담장 위에서 훌쩍 뛰어내리더니 갑자기 양팔을 벌리고 눈을 희번덕거리며 이상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어흥, 나는 맛없는 선비다. 내 살은 질기고 뼈는 억세다. 나를 먹으면 이빨이 다 빠질 것이다. 퇴퇴. 그 꼴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심각했던 민우도 눈물. 글썽이던 연화도 그만 풋하고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칠성이는 한술 더 떠서 바닥을 기어다니며 호랑이 흉내를 내다가 제 발에 걸려 넘어져 흙탕물에 코를 박았습니다. 아이고 코 깨지겠네. 호랑이 잡으려다 사람 잡겠습니다. 한바탕 웃음으로 긴장이 풀리자 연화가 민우를 향해 다시 진지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도련님, 칠성이가 저리 재롱을 떠는 것도 도련님 마음 편히 가시라고 그러는 것일 겁니다. 부디 웃으며 다녀오세요. 저 여기서 매일 정화수 떠놓고 빌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마을 어귀에는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민우는 어머니께 하직 인사를 올리고 보찜을 메고 나섰습니다.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 연화가 서 있었습니다. 밤새 잠 한숨 못 잤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연화야, 내 기필코 금이 환향할 것이니 그때까지 딴 마음 먹지 말고 기다려다오. 내 너를 위해 기어이 관복을 입고 너를 꽃가마에 태워 한양 구경을 시켜주마. 민우의 말에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댕기였습니다. 그런데 댕기에 묶인 머리카락이 어딘가 짧아 보였습니다. 민우가 자세히 보니 연화의 뒷머리가 싹둑 잘려 있었습니다. 아니, 이 머리는 어찌 된 것이냐? 민우가 경악하여 묻자 연화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사실 어제 드린 노잣돈. 바느질 품삯으로는 모자라 제 머리카락을 잘라 읍내 가채 장수에게 팔았습니다. 신체 발부 수지부모라 하였으나 도련님의 앞길을 여는 것이 더 급하여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민우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여인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그것을 팔아 자신을 뒷바라지하다니. 민우는 연화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연화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연화야, 내 이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의 정성을 뼈에 새기겠다. 내가 만약 너를 저버린다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일 것이다. 기다려라. 반드시 돌아오마. 도련님, 부디 강건하시옵소서. 민우는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려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민우의 뒷모습을 보며 연화는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칠성이가 뒤늦게 달려와 연화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지만 그녀의 눈물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민우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앞날에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고을에 새로 부임한다는 사또의 가마가 멀리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민우가 고향을 떠난 지도 어느덧 닷새가 지났습니다. 집시는 벌써 2켤레나 달아 없어졌고 발바닥엔 물집이 잡혔다 터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주막 한 구석이나 선앙당 처마 밑에서 쪽잠을 자고 낮이면 걷고 또 걸으며 머릿속으로 사서삼경을 되뇌었습니다. 연화가 쥐어준 엽전 꾸러미는 뱃속 깊이 감추고 끼니는 주로 길가의 핀 찔레순이나 칠성이가 챙겨준 개똥참외로 때웠습니다. 연화의 정성이 담긴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경세제를 넘을 때였습니다. 칠성이가 호랑이 나온다고 겁을 주던 그곳은 과연 산세가 험하고 숲이 울창하여 대낮에도 어둑어둑했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넘느라 땀을 비오듯 흘리며 잠시 바위에 걸터 앉아 쉬는데 어디선가 살려줍시오. 제발 살려만 줍시오. 하는 다급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민우가 소리나는 쪽으로 조심스레 다가가 보니 험상궂게 생긴 산적. 두 놈이 웬 노인 하나를 둘러싸고 보찜을 뺏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고 있었고 산적들은 낄낄거리며 노인을 발로 툭툭 찼습니다. 이 영감탱이가 곱게 내놓으면 목숨은 살려준다니까 말을 안 들어. 안 됩니다, 나으리들. 이건 제 딸년 약값입니다. 이 돈 없으면 우리 딸 죽습니다요. 의협심 강한 민우가 이를 보고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칼을 든 산적 둘, 자신은 분만 잡던 선비. 무모하게 덤볐다간 개죽음 당하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때 민우의 뇌리에 칠성이의 호랑이 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이판사판이다. 민우는 갓을 벗어 던지고 머리를 산발한 뒤 웃옷을 벗어젖히고 괴성을 지르며 바위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크하하, 내 이놈들. 내가 바로 이 산의 주인 문경세제 호랑이 귀신이다. 내 오늘 마침 간이 심심하던 차에 잘 만났다. 민우가 눈을 뒤집고 침을 질질 흘리며 칠성이에게 배운 호랑이 춤을 추자 산적들은 기겁을 했습니다. 더구나 민우의 배가 홀쭉하여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꼴이 진짜 굶주린 귀신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히, 귀신이다. 형님 튀어요. 제 소음 붙었어요.
산적들은 노인을 내팽개치고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쳤습니다. 민우는 그들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노인이 덜덜 떨며 다가와 절을 했습니다. 아이고 귀신님, 아니 선비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어르신. 험한 세상에 어찌 혼자 다니십니까? 민우는 노인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노인은 한양에 사는 딸이 병들었다는 소식에 급히 약값을 마련해 가는 길이라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동무가 되어 함께 한양길을 재촉했습니다. 노인은 민우의 사정을 듣고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젊은이가 기계도 있고 효심도 깊구만. 내 비록 가진 건 없으나 한양 지리는 훤하니 길 안내는 내가 맡겠네. 노인의 도움으로 민우는 무사히 한양에 당도할 수 있었습니다. 한양은 과연 듣던 대로 별천지였습니다. 고래등 같은 기와집들이 즐비하고 육조거리에는 비단옷 입은 사람들이 물결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눈에는 그 화려함보다 과거장이 열릴 성균관만이 크게 보였습니다. 과거 시험 당일 성균관 앞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선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저마다 콧대 높은 양반 자제들이 거들먹거리는 사이에서 남루한 옷차림의 민우는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개중에는 민우의 행색을 보고 대놓고 비웃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어이 저기 좀 보게. 어디서 거짓대가 몰려왔나 했더니 과거 보러 온 선비라네 그려. 쯧쯧 먹 냄새보다 땀 냄새가 더 진동을 하니 그리 써지겠나. 민우는 그들의 조롱을 묵묵히 흘려들으며 연화가 준 댕기끈을 꽉 쥐었습니다. 연화야, 내 반드시 너와의 약속을 지키겠다.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제는 국궁진영 나라를 위해 몸을 굽혀 온 힘을 다하다였습니다. 민우는 잠시 눈을 감고 고향의 늙으신 어머니와 자신을 위해 머리카락까지 자른 연화 그리고 굶주림에 허덕이는 백성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붓을 든 민우의 손이 거침없이 화선지 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글에는 화려한 미사여구는 없었으나 백성을 사랑하는 애끓는 마음과 나라를 걱정하는 충정이 절절히 녹아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민우는 마지막 마침표를 찍고 붓을 놓았습니다. 보찜을 챙겨 나오는 민우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으나 뱃속은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며칠을 굶다시피 한 탓에 현기증이 났습니다. 주막에 들러 국밥 한 그릇 사 먹을까 하다가 연화가 준 돈을 차마 쓸 수 없어 우물물로 배를 채우고 어느 대갓집 처마 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시각 민우의 고향 마을에서는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사또 조만석이 부임 첫날부터 거창한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관아 마당에는 소 잡고 돼지 잡는 냄새가 진동하고 기생들의 노래가락이 담장을 넘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굶주림에 허덕이는데 사또는 제 배 채우기에만 급급하니 마을 사람들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사또 조만석은 기름진 얼굴에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득이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으하! 좋다 좋아. 이 고을 물이 좋다더니 술맛도 좋고 계집들도 쓸만하구나. 그래 이방아. 이 고을에 절색이 있다 들었는데 어찌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게냐? 이방이 굽신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예 사또 나으리. 훈장 김진사댁 딸 연화라고 하는데 인물도 출중하거니와 효심이 지극하여 고을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합니다. 호 효심이라. 그런 계집일수록 다루는 맛이 있지. 내일 당장 그 아비를 잡아들여라. 핑계야 만들면 되는 것이지. 사또의 말에 이방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 시각 연화는 민우의 무사기환을 빌며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흔들리는 촛불처럼 연화의 운명도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우는 과거 발표를 기다리며 초조하게 거리를 서성였습니다. 드디어 합격자 명단인 방이 붙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인파를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맨 윗줄 큼지막하게 쓰인 이름 석자. 경상도 김민우. 민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몇 번을 다시 봐도 분명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장원급제. 내가 장원급제라니.
민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그동안의 서름이 복받친 것인지 알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축하의 말을 건넸지만 민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머니와 연화의 얼굴만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이제 금이 환영할 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몰랐습니다. 그가 영광의 월계관을 쓰는 그 순간 고향의 연화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닥쳐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양에서 김민우가 장원급제의 기쁨을 누리고 있을 무렵 고향 마을에는 검은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사또 조만석의 명을 받은 포졸들이 이른 아침부터 훈장 김진사의 집으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여봐라. 죄인 김진사를 당장 오라지를 묶어라. 평화롭던 서당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글을 읽던 학동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고 영문을 모르는 김진사는 포졸들에게 거칠게 끌려 나왔습니다. 이보시오, 대체 무슨 연유로 이러는 게요? 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죄는 관아에 가서 사또 나으리 앞에서 따지시게. 우린 그저 명을 따를 뿐이네. 집안에 있던 연화가 소란스러운 소리에 뛰쳐나왔습니다. 포졸들에게 끌려가는 아버지를 보고 연화는 사색이 되어 달려들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으리들, 우리 아버지는 죄 지을 분이 아닙니다. 제발 놓아주세요. 연화가 포졸의 팔에 매달려 애원했지만 포졸은 매몰차게 연화를 뿌리쳤습니다. 비켜라. 관가 일에 방해하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연화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지만 아픈 줄도 모르고 맨발로 아버지를 뒤쫓아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지만 서슬퍼런 관아의 위세에 눌려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에 끌려온 김진사는 형틀에 묶였습니다. 사또 조만석은 높은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부채를 살살 붙이며 김진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이 고을 훈장 김가냐? 예, 그렇습니다만 소인은 죄 지은 바가 없습니다. 어찌하여 이러시는지. 죄가 없다? 허허, 내 듣자 하니. 내가 지난 흉년에 관아 곡식을 빌려 쓰고는 아직도 갚지 않았다던데 그게 죄가 아니고 무엇이냐? 사또 나으리 억울합니다. 그 곡식은 제가 쓴 것이 아니라 굶어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나눠준 것입니다. 그리고 갚기로 한 기한은 아직 달포나 남았습니다. 시끄럽다. 나라 곡식을 내 마음대로 인심 쓴 것도 죄요. 갚을 능력이 없는 것도 죄다. 여봐라, 저놈이 정신을 차릴 때까지 매우 쳐라. 사또의 명이 떨어지자 곤장 소리가 관아 마당을 울렸습니다. 으악! 하는 김진사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연화는 관아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까무러칠 듯 놀라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제발 멈춰 주십시오. 아버지는 연로하셔서 매를 견디지 못합니다. 차라리 저를 때리십시오. 연화가 형틀 앞을 가로막고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사또 조만석은 부채질을 멈추고 연화를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소문대로 절색이었습니다. 하얀 피부에 젖은 눈망울, 흐트러진 머리카락마저 처연한 아름다움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사또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호, 내가 바로 그 효녀 연화로구나. 듣던 대로 곱구나. 그래, 아비를 살리고 싶으냐? 예, 나으리. 무슨 일이든 할 테니 제발 아버지만 살려주십시오. 무슨 일이든 하겠다. 좋다. 그럼 곤장을 멈추어라. 사또의 손짓에 포졸들이 매질을 멈췄습니다. 사또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은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너의 효심에 감복하여 특별히 기회를 주마. 내 수청을 들거라. 첩실로 들어와 나를 모신다면 내 아비의 죄를 사면해 줄 뿐만 아니라 빚도 탕감해 주고 호의호식하게 해주마. 어떠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연화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청이라니. 정인 김민우와의 약속은 어쩌란 말인가. 연화는 파르르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그것만은. 저는 이미 정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혼자? 그 가난한 선비 김민우 말하는 게냐? 듣자 하니 과거 보러 갔다가 소식도 없다던데
10중 8구 객지에서 굶어 죽었거나 낙방하고 부끄러워 숨었을 게당. 그런 놈을 믿고 내 아비를 죽게 내버려 둘 셈이냐? 아닙니다. 도련님은 반드시 돌아오실 겁니다. 독한 년. 여봐라, 다시 쳐라. 전연이 승낙할 때까지 멈추지 마라. 다시 곤장 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진사는 피투성이가 되어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딸을 향해 손을 저었습니다. 연화야.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으악. 아버지의 비명소리가 연화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연화는 귀를 막고 오열했습니다. 효와 사랑 사이에서 연화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그때 이방이 슬그머니 연화 곁으로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이복의 연화, 자네 아비 숨 넘어가는 꼴을 봐야겠나? 사또 성미를 몰라서 그래. 오늘 자네가 거절하면 자네 아비는 살아서 여기 못 나가네. 효녀 소리 듣는 자네가 아비를 죽인 불효녀가 되어서야 쓰겠나. 이방의 말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연화는 피투성이가 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축 늘어진 아버지의 몸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 아버지. 연화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와의 약속도 소중했지만 눈앞에서 죽어가는 아버지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늘이 내린 천륜이라면 차라리 자신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편을 택해야 했습니다. 연화는 피눈물을 삼키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멈춰주십시오. 연화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관아 안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처절했습니다. 사또가 손을 들어 곤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래, 결심이 섰느냐? 연화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하오니, 제 아버지를 살려주신다면 나으리의 뜻대로 따르겠나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연화는 털썩 주저앉아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사또는 만족스러운 듯 껄껄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생각했다. 여봐라, 김진사를 풀어주고 의원을 불러 치료해 주어라. 그리고 연화는 별채로 모셔 몸단장을 시켜라. 내 생일잔치 날 성대하게 첩실로 맞이할 것이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혀를 찼지만 누구도 감히 사또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김진사는 딸이 팔려가는 줄도 모르고 멍하니 하늘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편 한양에서 이 소식을 꿈에도 모르는 김민우는 임금님 앞에 불려갔습니다. 용상에 앉은 임금은 민우의 글을 칭찬하며 어사화를 하사했습니다. 김민우, 그대의 글에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았다. 내 그대에게 암행어사의 직분을 주노니 지방을 돌며 탐관오리를 징벌하고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라.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마패를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한 마패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마음속은 고향으로 돌아가 연화를 만날 생각에 벅차올랐습니다. 연화야,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간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민우는 칠성이가 준 개똥 참외씨를 심어놓은 텃밭을 떠올리며 혼자씩 웃었습니다. 칠성이가 그 씨앗으로 장사해서 큰 돈을 벌겠다며 너스레를 떨던 모습이 생각나서였습니다. 암행어사가 되어 내려가는 길, 민우는 짐짓 거짓골을 하고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야 백성들의 진짜 삶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연화를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은 장난기도 발동했습니다. 이복의 칠성, 자네가 준 집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네. 내가면 자네한테 소 한 마리 잡아줌세. 민우는 허공에 대고 혼잣말을 하며 한양 성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정인이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을 버리고 원수의 품에 안기려 한다는 사실을 민우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김민우는 한양을 떠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명색이 암행어사이나 신분을 숨겨야 하니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일부러 빨지 않은 옷을 입고 갓은 찌그러뜨리고 얼굴에는 숯검댕을 칠했습니다. 수행하는 역졸들에게도 멀찌감치 떨어져 오라 이르고 홀로 터덜터덜 걷는 폼이 영락없는 상거지였습니다. 오는 길에 충청도 어디쯤 주막에 들렀을 때입니다. 주모가 국밥을 나르다 민우를 보고 코를 움켜쥐었습니다.
아이고 냄새야. 손님 돈은 있는 거요? 우리 집 국밥은 외상 안 되는데. 민우가 품에서 엽전 한 입을 꺼내 탁자에 탁 놓으며 호기를 부렸습니다. 이보시오 주모,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쓰나. 내 일에 배도 한양 가서 나라님 얼굴도 뵙고 온 사람이요. 어머 그러셔? 나라님이 거지 구휼미라도 나눠주시던가. 주모의 핀잔에 주막 안 손님들이 와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우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국밥을 후루룩 마셨지만 속으로는 두고 봐라. 나중에 내가 암행어사인 걸 알면 기절초풍을 할 게다 하며 낄낄거렸습니다. 며칠을 걸어 드디어 경상도 고향 땅에 접어들었습니다. 익숙한 산세와 물길이 눈에 들어오자 민우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연화가 잘 있는지, 어머니는 무탈하신지, 칠성이는 또 무슨 사고를 치고 있을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마을 어귀 장터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활기차야 할 장터가 쥐 죽은 듯 조용하고 사람들 표정은 하나같이 어두웠습니다. 민우는 쭈그려 앉아 나무를 파는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고을 분위기가 왜 이렇습니까? 무슨 초상이라도 났나요? 할머니는 민우를 흘끔 보더니 혀를 쯧쯧 찼습니다. 쯧쯧, 젊은 거지가 세상 물정도 모르네. 초상은 무슨 사또 나으리 생일잔치 준비하느라 고을 등골이 다 빠져서 그렇지. 세금을 못 내면 소를 끌어가고 소가 없으면 사람을 잡아다 패니 누가 장사할 맛이 나겠나. 민우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조만석 이놈이 기어이. 분노가 치밀었지만 꾹 눌러 참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저기 훈장님 댁 김진사 어르신은 잘 계신가요? 그 댁 따님이 참 곱다던데. 할머니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이고 말도 마. 그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어. 김진사 양반은 관아에 끌려가서 죽다 살아왔고 그 고운 연화 아기씨는. 연화는요? 연화가 어찌 되었습니까? 민우가 다급하게 묻자 할머니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불쌍해서 어쩌나. 아비 살리겠다고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갔지 뭐예요. 내일이 사또 생일인데 그날 잔치판에서 첩실로 들어간다네. 정혼자가 과거 보러 갔다는데 소식은 없고. 애구구 팔자도 기구하지. 순간 민우의 머릿속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리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첩실이라니요. 그게 무슨. 할머니는 넋이 나간 민우를 이상하게 쳐다보며 주섬주섬 자리를 떴습니다. 민우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연화가 그럴 리가. 민우는 미친 듯이 연화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살인문은 굳게 닫혀있고 마당에는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인기척이라곤 없는 폐가 같은 집.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슈? 남의 집 앞에서 기웃거리는 거렁뱅이는. 돌아보니 칠성이었습니다. 칠성이는 민우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입을 떡 벌렸습니다. 선비님? 김 선비님 아니십니까? 칠성아. 민우가 달려가 칠성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칠성이는 민우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울상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선비님, 꼴이 이게 뭡니까? 과거는요? 낙방하셨습니까? 옷은 왜 이 모양이고 얼굴은 또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연화가 정말 사또의 첩이 된다는 게냐? 칠성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렇습니다요. 선비님 기다리다 지쳐서 그런 게 아닙니다. 김진사 어르신이 옥에 갇혀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사또 놈이 연화 아시더러 수청을 들면 살려주겠다고 협박을 해서 흑흑. 어제 관아 별채로 끌려가셨습니다. 민우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니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조만석, 내 이놈을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으리라. 민우의 눈에서 시퍼런 안광이 뿜어져 나오자 칠성이가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평소에 유순한 선비님이 아니었습니다. 서 선비님, 진정하십시오. 지금 가서 행패라도 부리시면 선비님 목숨도 위험합니다. 사또 놈이 얼마나 악랄한데. 칠성아, 나를 믿느냐? 예.
아녜, 믿지요. 헌데 지금 꼴을 봐선 믿음이 썩. 민우는 품속 깊이 넣어둔 마패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당장이라도 꺼내 보여주고 싶었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내일 사또의 생일잔치 때 일망타진해야 백성들의 원한을 확실히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내일 사또 생일잔치가 열린다 했지? 거기 가면 연화를 볼 수 있겠느냐? 볼 수야 있겠지만 거지는 얼씬도 못하게 할 텐데요. 문전박대나 당하고 메타작이나 안 맞으면 다행입니다. 걱정 마라. 내 다 생각이 있다. 칠성아, 너는 지금 가서 동네방네 소문을 내거라. 김민우가 과거에 낙방하고 미쳐서 거지가 되어 돌아왔다고. 예? 아니, 쪽팔리게 그런 소문을 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야 사또 놈이 방심할 것 아니냐. 민우의 단호한 태도에 칠성이는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자신의 집으로 가지 않고 마을 어귀 폐가에 몸을 숨겼습니다. 어머니를 뵈면 마음이 약해져 눈물을 보일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연화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연화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었구나. 하루만, 딱 하루만 더 견뎌다오. 내 내일은 반드시 너를 그 지옥에서 구해내리라. 민우는 품에서 연화가 준 댕기를 꺼내 어루만졌습니다. 잘린 머리카락이 손끝에 닿자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흑흑. 폐가 밖으로 민우의 흐느낌이 새어나갔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개가 그 소리에 슬피 지저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아는 잔치 준비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기생들이 몰려오고 산의 진미가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졌습니다. 사또 조만석은 새 관복을 입고 입이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하, 오늘이 내 생일이자 새 사람을 맞는 날이니 고을 백성들도 모두 와서 축하하라 해라. 단 빈손으로 오는 놈은 곤장을 칠 테니 그리 알고. 관아 문이 활짝 열리고 사람들이 꾸역꾸역 들어왔습니다. 다들 손에는 억지로 마련한 술이며 고기, 비단을 들고 있었지만 표정은 장례식장 같았습니다. 그때 저작거리 입구에서부터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켜라 비켜. 이 고을의 자랑 김민우 선비님. 아니 거지왕 김춘삼. 아니 김민우 행차시다. 칠성이의 호들갑과 함께 거짓대가 몰려왔습니다. 그 선두에는 찌그러진 갓을 쓰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김민우가 있었습니다. 얼씨구 좋다. 사또 나으리 생일이라지. 내 밥 한 끼 얻어먹으러 왔소.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저게 누구여? 김진사댁 아들 아니여? 과거 보러 간다더니 미쳐서 돌아왔구만. 쯧쯧. 민우는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관아 마당으로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포졸들이 창으로 막아섰습니다. 이 미친 거지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썩 꺼져라. 어허 이보게들. 거지도 백성인데 사또 나으리가 백성과 즐거움을 나눈다 하지 않으셨나? 내 비록 가진 건 없으나 시 한 수는 읊을 줄 아네. 민우가 너스레를 떨며 큰 소리로 떠들자 상석에 앉아있던 사또 조만석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저 밖이 왜 이리 소란스러우냐? 아 그게 옛날 김진사댁 옆집 살던 김민우란 놈이 미쳐서 거지가 되어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요. 이방의 말에 사또는 흥미롭다는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김민우? 그 연화의 정혼자 말이냐? 흐흐흐 꼴 좋구나. 들여보내라. 내 그놈 꼴을 연화에게 보여주면 연화도 미련을 싹 버리겠지. 사또의 허락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길을 터주었습니다. 민우는 비틀거리는 척하며 잔치 마당 한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사또 옆자리를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곱게 화장을 했지만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있는 연화가 있었습니다. 민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연화도 소란스러움에 고개를 들어 민우를 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연화의 눈이 커지더니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 거짓골을 한 민우와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연화. 운명의 장난처럼 마주한 두 사람 사이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관아 안뜰은 그야말로 주지육림이 따로 없었습니다.
솥뚜껑만한 전 부치는 냄새가 진동하고 기생들의 화려한 치맛자락이 나비처럼 펄럭이니 굶주린 백성들의 신음소리는 담장 너머로 철저히 격리된 별천지였습니다. 그 한가운데 꾀죄죄한 몰골의 김민우가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개걸스럽게 음식을 탐하고 있었습니다. 꺽! 아이고, 이 고기 맛이 참으로 기가 막히네. 삿도 나으리, 이 돼지는 뭘 먹여 키웠기에 이리 살이 통통합니까? 꼭 백성들 고혈을 빨아먹은 놈처럼 기름기가 좔좔 흐릅니다. 그려. 민우는 닭다리 하나를 입에 물고 뜯으며 기름 묻은 손을 옆에 앉은 이방의 비단 옷자락에 쓱쓱 문질렀습니다. 이방이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 거지가. 이게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아이고 이방 어른. 옷이 너무 고와서 내 손수건인 줄 알았지 뭡니까? 헌데 이방 어른 배를 보니 내 손보다 더 기름지니 이걸 어쩌나. 민우가 능청스럽게 대꾸하며 이방의 배를 툭툭 치자 좌중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잔치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는 삿도의 눈치 때문에 쫓아내지도 못하고 이방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여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우가 노린 첫 번째 익살이었습니다. 삿도 조만석은 그 꼴을 비스듬히 지켜보다가 옆에 앉은 연화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연화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얼굴은 사색이 되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연화야, 저기 내 정혼자가 왔다지 않느냐. 과거에 낙방하고 미쳐서 거지가 되었다는데 예정을 생각해서 술이나 한 잔 따라주거라. 내가 직접 따라주는 술을 마시면 저놈도 저승 가는 길이 덜 억울하지 않겠느냐? 삿도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연화에게 모멸감을 주고 민우에게는 절망을 안겨주려는 심산이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술병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민우에게 다가가는 그 짧은 시간이 연화에게는 천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우 앞에 선 연화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코를 찌르는 악취와 떼국물 흐르는 옷까지. 샛별 같던 총기는 사라지고 초점 잃은 눈으로 희죽거리는 민우의 모습에 연화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습니다. 도련님. 연화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민우는 짐짓 못 알아본 척 술잔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어이쿠, 이게 누구신가? 오늘 삿도 나으리의 귀한 첩실이 되실 마님 아니신가? 내 비록 거지가 되었으나 미인에게 술 한 잔 얻어먹는 호사를 다 누리네 그려. 자, 꽉 채워주시오. 넘치도록. 연화가 술을 따르는데 참았던 눈물이 툭 하고 떨어져 술잔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투명한 술 위로 연화의 눈물이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민우는 그 모습을 보고 심장이 멎을 것 같았으나 허벅지를 꼬집으며 억지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술맛 좋다. 술에 짭짤한 간이 배어있으니 안주가 따로 필요 없구나. 이게 바로 미인의 눈물 맛인가. 민우가 단숨에 술을 들이켜자 연화는 입을 틀어막고 흐느꼈습니다. 자신이 머리카락을 팔아 마련해준 노잣돈으로 성공해서 돌아오라 했건만 저리 비참한 꼴이 되어 돌아온 정인을 보니 원망보다 연민이 앞섰습니다. 도련님, 어찌하여 일이 되셨습니까? 차라리 오지나 마시지. 이 비참한 꼴을 어찌 보라고. 연화의 속삭임에 민우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찰나의 순간 민우의 눈에서 장난기가 사라지고 깊은 슬픔과 분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우는 남들 몰래 연화의 손등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조금만 참아라는 무언의 신호였으나 경황이 없는 연화가 그것을 알아챌 리 만무했습니다. 삿도 조만석이 그 꼴을 보고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으하하, 꼴 좋다. 과거 장원급제, 금이환양, 걔가 웃을 일이로구나. 연화야 보아라. 저런 놈을 믿고 기다리느니 내 품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100번 낫지 않겠느냐? 삿도의 조롱에 아첨꾼들도 덩달아 웃어댔습니다. 그때 민우가 빈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정색을 했습니다. 삿도 나으리 밥도 먹고 술도 마셨으니 밥값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비록 과거는 낙방했으나 글줄이나 읽은 선비니
이 좋은 잔치에 흥을 돋울 시 한 수 지어 올릴까 합니다. 오호라. 거지가 시를 짓는다. 그래, 어디 한번 읊어보거라. 못 지으면 곤장을 쳐서 쫓아낼 테니 그리 알아라. 민우는 지필묵을 청해받았습니다. 붓을 잡는 민우의 손매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숯 검댕칠한 얼굴과는 달리 붓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서슬이 펄했습니다. 민우는 일필의지로 써내려갔습니다.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반가효는 만성고라. 총루낙시 밀루낙하고 가성고쳐 원성고라. 민우가 붓을 던지듯 내려놓자 이방이 냉큼 종이를 집어들어 사또에게 바쳤습니다. 사또 나으리, 이 미친놈이 뭐라 끄적거렸는지 한번 보시지요. 사또는 거드름을 피우며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비웃는 표정으로 읽어내려가던 사또의 얼굴이 점점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술잔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니 이내 와장창 하고 술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에이, 이놈이. 사또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묶어라. 저놈은 그냥 거지가 아니다. 역적 모의를 하는 놈이다. 좌중이 술렁거리고 포졸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민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굽었던 등을 펴고 찌그러진 갓을 벗어 던지니 그 위풍당당한 기세가 태산을 누를 듯 했습니다. 민우의 눈빛이 번개처럼 번뜩였습니다. 조만석,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민우의 호통 소리가 관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내 이놈, 나라의 녹을 먹는 자가 백성을 돌보지는 않고 가혹한 수탈로 제 배만 채우며 힘없는 여인을 겁박하여 첩으로 삼으려 하다니. 내 죄가 하늘에 닿고 땅에 사무치니 내 오늘 국법으로 너를 단죄하러 왔다. 사또는 뒷걸음질 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라? 내 놈이 실성하여 헛소리를 하는구나. 저놈을 당장 쳐라. 포졸들이 창을 겨누고 달려들려는 찰나 민우가 품속에서 번쩍이는 것을 꺼내 높이 쳐들었습니다. 오후의 햇살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그것은 바로 마패였습니다. 5마리 말이 새겨진 노쇠 덩어리가 뿜어내는 위험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민우의 입에서 터져나온 외침과 동시에 닫혀있던 관아의 대문이 박살나며 역졸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역졸들의 함성이 하늘을 뒤덮고 사방에서 와 하는 백성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잔치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던 아전들은 혼비백산하여 쥐구멍을 찾기에 바빴고 사또 조만석은 다리가 풀려 의자 밑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연화는 이 모든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거짓골을 하고 조롱받던 정인이 이제는 태양처럼 빛나는 암행어사가 되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도련님, 정말 도련님이십니까? 연화의 다리가 풀려 털썩 주저앉자 민우가 바람처럼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연화야, 늦어서 미안하다. 내가 왔다.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라. 민우의 따뜻한 손길이 닿자 그제야 연화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기쁨, 그리고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자 밑에 숨어있던 사또가 숨겨둔 단도를 꺼내 들고 민우의 등 뒤로 살금살금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놈 김민우, 내 놈만 없으면. 사또 조만석의 눈은 살기로 번들거렸습니다. 벼락같이 내리꽂히는 단도가 민우의 등판을 파고들기 직전 연화의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도련님, 위험합니다.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묵직하고 기름진 물체 하나가 혜성처럼 날아와 사또의 안면을 강타했습니다. 사또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칼은 허공을 갈라 바닥에 꽂혔고 사또의 얼굴에는 커다란 돼지족발 뼈다귀가 명중하여 기름 범벅이 되었습니다. 누구냐? 감히 사또의 옥체에 돼지뼈를 던진 놈이. 사또가 코피를 흘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잔치상 밑에서 칠성이가 씩씩거리며 기어나왔습니다. 나다 이놈아.
감히 우리 선비님 등에 칼을 꽂으려 해? 내 놈 낯짝에는 이 돼지 뼈다귀도 아깝다. 뭐라? 내 이놈 칠성이. 칠성이가 던진 족발 덕분에 위기를 모면한 민우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장난기 어린 거지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서리빨 같은 암행어사의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봐라. 대역죄인 조만석을 당장 포박하라. 암행어사를 살해하려 한 죄, 그 죄 하나만으로도 내 놈은 능지처참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역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사또를 덮쳤습니다. 조만석은 발버둥을 쳤지만 건장한 역졸들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오라줄에 꽁꽁 묶인 채 무릎이 꿇려진 사또는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살려주십시오. 제가 잠시 귀신에 홀렸나 봅니다. 이건 다 저 이방놈이 시킨 짓입니다. 저놈이 어사또를 죽여서 입을 막자고 꼬드겼습니다요. 옆에서 같이 포박당하던 이방이 기가 막히다는 듯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 사또 나으리.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언제나 백성들. 고혈을 짜내라고 시킨 건 나으리 아니십니까?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장부나 조작했을 뿐입니다. 아이고 억울해라. 이놈이 어디서 오리발을 내밀어. 내가 내 생일잔치 크게 벌여서 한미천 잡자고 하지 않았느냐. 무슨 소리. 기생들 치마폭에 쌓여 정사는 뒷전이었던 게 누군데. 두 탐관 오리가 서로의 죄를 폭로하며 물고 뜯는 꼴을 보자 구경하던 백성들 사이에서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꼴 좋다. 아주 도토리 키 제기를 하는구나. 저놈들 주둥이를 아주 꿰매버려야 해. 민우는 관아의 높은 의자에 앉아 그 꼴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마패를 꺼내 탁자 위에 쾅 내려놓았습니다. 닥쳐라. 너희들의 죄는 이미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백성들의 원성으로 귀가 따갑도록 들었다. 조만석은 국법을 어기고 백성을 수탈하였으며 무고한 여인을 겁박하여 가정을 파탄냈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았다. 여봐라. 저놈들의 관복을 벗기고 형틀에 메어라. 내 친히 추국하여 그 죄를 낱낱이 밝히리라. 아이고 어사또 나으리.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내 곳간에 있는 재물을 다 드리겠습니다요. 끝까지 재물 타령을 하는 사또의 추태에 민우는 혀를 찼습니다. 여봐라. 곤장을 쳐라. 저 입에서 다시는 탐욕스러운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매우 쳐라. 짜작 짜작. 시원한 곤장 소리가 관아 마당을 울렸습니다. 백성들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민우는 그 자리에서 즉시 관아의 곡간을 열 것을 명했습니다. 지금 즉시 관아의 곡간을 열어 썩어가는 곡식을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고 억울하게 옥에 갇힌 자들을 모두 풀어주어라. 와! 암행어사 만세! 김민우 선비님 만세! 백성들의 함성이 고을을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마음은 아직 편치 않았습니다. 가장 시급한 일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우는 연화에게 다가갔습니다. 연화는 긴장이 풀려 몸을 가누지 못한 채 기둥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연화야 괜찮으냐? 도련님, 저는 괜찮습니다. 하오나 아버지가. 연화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민우는 연화의 손을 잡고 급히 옥사로 향했습니다. 습하고 어두운 옥사 안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횃불을 들고 들어간 민우와 연화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감옥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는 피투성이가 된 채 집더미 위에 쓰러져 있는 김진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연화가 비명을 지르며 옥문을 열고 뛰어들어갔습니다. 김진사는 인기척에 간신히 눈을 떴지만 초점조차 맞추지 못할 만큼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연화냐? 내 딸 연화냐? 예, 아버지. 연화 왔습니다. 정신 좀 차려보세요. 연화는 아버지의 피 묻은 얼굴을 감싸 쥐고 오열했습니다. 김진사의 거친 손이 떨리며 연화의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연화야, 너 그놈에게 수청을 든 것이냐? 이 못난 아비 때문에. 아닙니다, 아버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도련님이 오셨어요. 민우 도련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뭐, 민우가?
김진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이자 뒤에 서 있던 민우가 털썩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장인어른, 불초소생 김민우 장원 급제하여 암행어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민우의 목소리도 울먹임으로 떨렸습니다. 김진사는 흐릿한 눈으로 민우의 가슴에 달린 마패와 관복을 확인하더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술을 떨었습니다. 어사라니, 장원급제라니, 꿈이 아니더냐. 꿈이 아닙니다, 어르신. 이제 고생은 다 끝났습니다. 제가 이 고을의 탐관 오리들을 싹 쓸어버렸습니다. 이제 연화와 함께 편히 모시겠습니다. 민우가 김진사의 손을 꼭 잡자 김진사의 메마른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네. 고마워. 내 자네를 믿었네. 내 딸을 지켜주어 고맙네.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옥사가 떠나가라 통곡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의 서름과 고통을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었습니다. 밖에서 지켜보던 칠성이도 무뚝뚝한 역졸들도 모두 코끝이 찡해져 고개를 돌려야만 했습니다. 잠시 후 민우는 의원을 불러 김진사를 치료하게 하고 가마에 태워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연화와 함께 폐허가 된 서당 마당에 섰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연화의 짧아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연화야, 이 머리카락. 내가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이다. 연화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도련님이 이렇게 무사히 훌륭하게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저는 차고 넘칩니다. 머리카락이야 다시 자라지 않겠습니까? 아니야. 내 마음이, 내 희생이 나를 만들었다. 이제 다시는 너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않으마. 내 모든 것을 바쳐 너를 지키고 사랑하겠다. 민우는 연화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연화도 민우의 품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고 멀리서 마을 사람들의 흥겨운 풍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칠성이가 헛기침을 하며 들어왔습니다. 크흠. 분위기 좋은데 죄송합니다만 동네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자고 난리입니다. 어사또 나으리가 나오셔서 한 말씀 하셔야지요. 그리고 저 사또 놈이 먹다 남긴 돼지 잡아서 저도 좀 줘도 됩니까? 아까 뼈다귀 던질 때 살점이 좀 아까워서. 민우와 연화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가자. 오늘은 우리 모두의 날이다. 칠성이 너는 돼지 한 마리 다 먹거라. 아싸. 역시 우리 어사또 나으리가 최고십니다. 민우는 연화의 손을 잡고 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어두웠던 고을에 다시 환한 보름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두 사람의 행복한 앞날을 약속하는 혼례식뿐이었습니다. 사또 조만석이 쫓겨나고 고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관아의 곡간이 열리자 굶주리던 백성들의 주름진 얼굴이 펴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왔습니다. 김민우는 암행어사의 임무를 완수하고 임금님께 장계를 올린 뒤 잠시 고향에 머물며 노모를 봉양하고 혼례를 치르라는 윤허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민우와 연화의 혼례 날이 밝았습니다. 하늘은 더없이 맑고 푸르러 마치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했고 온 마을은 잔치 분위기로 들썩였습니다. 칠성이는 새벽부터 일어나 동네방네 뛰어다니며 소리쳤습니다. 자, 다들 모이시오. 오늘은 우리 암행어사 나으리와 연화 아씨가 100년 가약을 맺는 날입니다. 떡도 먹고 술도 먹고 배 터지게 즐겨봅시다. 김진사의 집 마당에는 차일이 쳐지고 병풍 앞에는 대례상이 차려졌습니다. 붉은 촛불과 푸른 촛불이 은은하게 타오르고 암탉과 수탈기 보자기에 쌓여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는 사모관대를 갖춰 입고 의젓하게 서 있었고 연화는 족두리에 연지곤지를 찍고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비록 가발을 써서 짧은 머리를 감추었지만 그 자태는 꽃 중의 꽃이라 할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집례의 홀기 소리에 맞춰 두 사람은 맞절을 올렸습니다. 신랑 신부 교배래. 민우와 연화가 서로에게 절을 올리는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지난날의 고난과 시련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배고픔을 참아가며 공부하던 시절, 눈물로 이별하던 순간, 옥에 갇힌 아버지를 위해 희생하려던 연화의 마음, 그리고 거짓골로 돌아와야 했던 민우의 아픔까지. 그 모든 것이 녹아내려 사랑이라는 단단한 결정체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우의 노모와 김진사는 서로의 손을 잡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사돈지간이 되다니. 내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네. 무슨 말씀을. 이제부터 시작이니 오래오래 사셔서 손주 녀석들 재롱도 보셔야지요. 그때 식장 한 구석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났습니다. 칠성이가 큼지막한 함을 지고 들어오며 소리쳤기 때문입니다. 함 사세요. 함 사세요. 천하제일 암행어사의 사랑이 듬뿍 담긴 함입니다. 그냥은 못 들어갑니다. 동네 청년들이 오징어 가면을 쓰고 칠성이를 막아서며 옥신각신 흥정을 벌였습니다. 어허, 함진압이 발바닥이 너무 고와서 못 들어오겠소. 술이라도 한 잔 걸쳐야 발이 떨어지겠는데 술만 가지고 되겠소. 노래 한 곡조 뽑아야 문을 열어주지. 칠성이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싱글벙글 웃으며 구성진 가락을 뽑아냈습니다. 얼씨구 좋다.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우리 어사 또 사랑이야. 집신 신고 한양 가서 장원급제 해오더니 꽃가마 태워준단 약속 지키러 왔구나 얼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민우는 그 모습을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칠성이의 저 익살과 해악이 없었더라면 지난 고난의 세월을 견디기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민우는 마음속으로 칠성이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혼례식이 끝나고 드디어 신행길에 올랐습니다. 민우가 약속했던 대로 화려한 꽃가마가 대령했습니다. 연화가 가마에 오르자 가마꾼들이 우렁찬 소리로 박자를 맞추었습니다. 어허랑 가마간에 꽃가마가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민우는 말을 타고 앞장서고 꽃가마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농악대를 앞세워 긴 행렬을 이루며 두 사람을 배웅했습니다. 꽹과리 소리, 장구 소리가 흥겨운 리듬을 만들어내고 오색 테이프가 바람에 나부꼈습니다. 가마 안에서 연화는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익숙한 마을 풍경, 정들었던 서당,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앞서가는 민우의 듬직한 뒷모습을 보니 든든함이 차올랐습니다. 도련님, 아니 서방님, 이제 평생 서방님을 따르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겠습니다. 신행 행렬이 고개를 넘어가는데 갑자기 칠성이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어사 또 나으리. 잠깐만요. 큰일 났습니다. 민우가 놀라 말을 세웠습니다. 무슨 일이냐? 또 사또 잔당들이 나타나기라도 했느냐? 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아까 흥에 겨워 춤을 추다가 그만 바지가 터져서 엉덩이가 다 보입니다요. 혹시 남는 바지 하나 없으십니까? 칠성이가 뒤로 돌아서자 엉덩이 부분이 쩍 갈라져 하얀 속살이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심각했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푸하하. 아이고 배야. 칠성이 엉덩이에 보름달이 떴네. 이 사람아, 새신랑 새신부 앞길을 엉덩이로 비춰주는 겐가. 민우도 참지 못하고 파한대소했습니다. 허허 참. 자네 덕분에 가는 길 심심하지는 않겠네. 내 나중에 한양 가서 비단 바지 하나 보내줄 테니 걱정 말고 돌아가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나으리밖에 없습니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칠성이는 터진 엉덩이를 손으로 가리고 엉거주춤 인사를 하며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민우와 연화는 다시 한번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민우는 청렴 결백한 관리로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는 암행어사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백성들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정치를 폈고 탐관 오리들에게는 저승사자보다 무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연화 또한 지혜롭고 어진 내조로 민우를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억울한 일을 당한 아녀자들의 하소연을 들어주며 살아있는 관세음보살이라는 칭송을 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 사이에는 토끼 같은 자식들이 주렁주렁 생겼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 글 읽기를 좋아하여 훗날 대제학에 올랐고, 둘째 딸은 어머니를 닮아 손재주가 좋아 왕실의 의복을 짓는 침선장이 되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백발이 성성해진 민우와 연화는 고향 마을을 찾았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그들의 공덕을 기리는 송덕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옛집 터에는 칠성이의 손자가 지은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들어서 있었고, 칠성이의 후손들은 대대로 민우 집안을 모시며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뒷산 언덕에 올랐습니다. 그곳은 예전 민우가 과거를 보러 떠나던 날 연화가 눈물로 배웅했던 그 느티나무 아래였습니다. 부인 기억나시오? 그날 부인이 내게 댕기를 주며 했던 말. 민우가 연화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연화는 주름진 얼굴에 소녀 같은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어찌 있겠습니까? 꼭 살아서 돌아오시라고 장원급제 못해도 좋으니 그저 무사히만 돌아오시라고 했지요. 허허, 그랬었지. 하지만 나는 부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공부했어. 그 댕기에 담긴 부인의 정성이 나를 살렸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 민우는 품에서 낡고 색이 바랜 댕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수십 년 세월 동안 한시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던 연화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그 댕기였습니다. 연화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영감, 이걸 아직도. 이건 단순한 댕기가 아니오. 내 인생의 등불이자 부인의 사랑 그 자체요. 내 죽을 때까지 이것을 간직하리다. 바람이 불어와 하얀 벚꽃잎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눈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민우는 연화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부인 고맙소. 가난한 선비를 믿고 기다려줘서 고맙고, 모진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아줘서 고맙고, 내 곁에서 평생을 함께해줘서 고맙소. 사랑하오. 저도 영감 덕분에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영감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두 노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맞잡은 손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리고 강물은 유유히 흘러갔습니다. 가난과 시련, 탐과 놀이의 횡포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어 이 고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믿음은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과거 급제하여 돌아오니 정혼녀가 사또의 첩이 되어 있네 이야기는 오늘도 밤하늘의 별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 꼭 보러 오세요.